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토맥 포럼 7월 특강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강사 정정욱 교수님을 모두들 너무 잘 알고 계시므로 긴 소개를 생략하고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께서는 그 전에 주중 대사를 역임하셨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오늘 대만의 미래와 한반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 보통 저 뵙지 못하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이영국 포토막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얘기해달라 그러는 부탁을 받고 잡은 주제는 대만 관련입니다. 제가 대만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중국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만은 곁들여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여러 번 대만을 다니면서 정말 대만하고 한국과의 여러 가지 입장이라든지 또는 고민이 비슷한 점이 많다 하는 걸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대만에 총통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만은 영어로는 프레시던트라고 내가 대통령입니다만은 중국말로는 아직 대통령을 총통이라고 부르고 있죠. 아마 옛날 장개석 씨가 대통령 또 총통을 할 때 그때 내려오던 관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통 선거에서 민진당이 이겼습니다. 세 개의 당이 나와서 경쟁을 했는데 민진당, 자민당, 그리고 민중당 그렇게 세 당이 경합을 해가지고 금년 1월 13일 날 투표가 있었고 그 결과 민중당의 라이칭더라 그러는 사람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라이칭더의 당선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원래 민중당이 대만 사람들의 토착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본토에서 넘어온 국민당하고는 달라가지고 대만 사람들이 만든 정당이었고 또 대만의 민주화를 추진을 해가지고 성공을 시켰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인지 민진당은 데모크라틱 프로그레시브 파티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 특히 양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중국적이고 그리고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이 정감을 꾸준히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중에도 이번에 당선된 라이칭더라 그러는 사람은 역대 민진당 후보가 8년씩 2번 대통령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라이칭더가 가장 그 중에도 반중국적이고 또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라이칭더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양안 간에 대륙하고 대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그걸 주제로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고 다른 분들이 많고 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만 지다 그랬습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난 선거가 있기 전까지 상당히 이 대통령 선거제를 치르면서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양안 문제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고, 특히 민진당이 이 대만 통일을 주장을 하고 대만은 중국과 관계없는 그런 독립적인 주권국가다 하는 입장을 은근히 내세웠기 때문에 북경의 반응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북경은 대만 선거가 있을 때마다 강한 그런 위협적인 그런 언사를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라이칭도 때문에 아주 협박도 아주 거친 그런 협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경이 얘기는 이번 대만에서의 총통 선거는 이건 민진당이 얘기하는 자유와 억압 그리고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냐 전쟁이냐 죽음이냐 삶이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이 행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불장난하지 말라. 불장난하면은 불에 다 죽는다 하는 그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라이칭더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중국 측 반응이 상당히 거칠 거다 하는 그런 예상들이 나와 있었는데 사실은 그 예상이 바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북경의 반응이 나왔지만은 특히 라이칭더가 당선되고 취임한 게 5월 20일 날입니다. 지난 5월 20일 날인데 5월 20일 날 취임한 그날 북경에서 나오는 방송이 이젠 양안 관계를 밖에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동시에 대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외교 관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고사시키는 그런 작전의 하나로서 저 태평양 섬에 있는 나우루라 그러는 조그마한 세계에서 제일 작은 그런 주권 독립국가입니다. 그래도 유엔의 회원으로 가입을 했고 그래서 그 전에 대만하고 국교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우루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대륙에서 나우루가 라칭더가 취임한 사흘 뒤에 대만하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수교 국가는 12개가 되었습니다. 나우루는 잠깐 나우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나우루 여기 그림을 제가 따왔습니다만 오른쪽에 있는 게 저 나우루 섬입니다. 한 24평방킬로미터쯤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 여의도보다도 크지 않는 그런 거고 섬나라입니다. 섬나라고 다른 부속 도서도 없는 그야말로 싱글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고 요 밑에 있는 이게 저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요게 이제 이 호주고 그러니까 중국이 있고 이게 태평양인데 서태평양인데 여기에 나우루가 있습니다. 이 나우루는 인구가 한 2만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야말로 참 조그마한 국가 아닌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나라가 기독교 신자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게 이제 국장인데, 오른쪽에 있는 저 무늬가 국장인데, 나우루의 국장인데, 그 국장 밑에 있는 일종의 국시 비슷한 게 God's will first.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섬긴다 하는 그런 기독교를 굉장히 강하게 표방을 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나우루입니다. 나우루인데 돌아가는 게 이겁니다. 네. 인구 2만이고 면적이 21평방킬로군요. 그리고 지구상 제일 적은 독립국가인데 인구의 90%가 기독교 신자가 되어서 국시의 God's will first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전혀 그 다른 지화 자원이 없는데 구아노라 그러는, 저도 뭐 잘 모릅니다만은 찾아보니까 그 인광석 구아노라 그러는 그 새가 이렇게 똥을 누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인광석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귀한 자원이 된대요. 그래서 저 나우루에 인광석이 많아가지고 저걸 팔아가지고 한때는 굉장히 아주 부재가 많이 생겼어요. 1인당 GNP 캡티도 놀라울 정도로 많이 2만 불인가 3만 불인가 정도로 올라갔었고, 지금은 다 망해버렸습니다만은 돈이 갑자기 생기니까 사람들이 뭘 했냐 그러면은 람보기니입니까? 제일 비싼 차가 람보기니예요. 람보기니하고 그리고 무슨 포르쉐 같은 그런 차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도, 개인 비행기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 나우루라 그러는 나라에는 아스팔트가 없어.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차를 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참 멍청한 짓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한동안 흥청망청 하다가 지금은 다 까먹고, 지금은 이제 인광석이 없기 때문에 결국 너무 인광석을 파기 위해 가지고 땅을 많이 파가지고 섬 전체가 지금 태평양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위험이 있대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옆에 있는 호주라든지 혹은 좀 더 작은 섬으로 이사를 갈 뭐 얘기를 한다는 그런 정도로 아주 이상한 나라가 바로 나우루입니다. 이 나우루가 그래도 대만이 볼 때에는 수교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그런 국가였죠. 그게 란싱더가 취임한 5월 23일 날 대만하고 단교를 하고 그 북경하고 수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제 나우루가 단교를 했기 때문에 수교하고 있는 수교 국가가 1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대만에서 수교국까지 12개 남았는데 저게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하고 모두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는 뭐 대만 쪽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옛날에 이순신이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신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대만도 나우루가 단교한 다음에 아직까지도 우리는 12 독립국가하고 수교를 맺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이잉원이 이제 안싱더 바로 앞에 민진당 대통령으로서 8년을 4년 두 번을 집권을 했습니다. 3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차이잉원이 두 번 하고 이제 부통령으로 있던 라이칭더한테 대통령직을 물려준 그런 셈인데, 차이잉원이 대통령으로 있는 8년 동안에 10개의 국가들이 대만하고 단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2개가 있다가 이제 12개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정말 얼마나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을지, 대만으로 볼 때는 이 12개 국가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목숨이 달린
그런 그 귀중한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뉴욕에 잠깐 들렸을 때 본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국이 배경이 된 영화인데 물론 영어로 된 영화고 중국이 자랑하는 장리모 감독이 이걸 감독을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었다. 저도 보면서 참 괜찮은 영화다 하는 그런 이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 영화가 Not One Less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만은 Not One Less죠. 중국말은 이것도 번응샤오 그러니까 하나도 적어서는 안 된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하는 뭐 그런 얘기인데 12개 가운데 22개 국가 가운데 하나라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그 조바심을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은 어느 중국의 시골에 1999년 영화니까 아주 시골에 어느 조그마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교사가 해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휴가를 갑니다. 그러면서 13살 먹는 어린 소녀에게 임시교사를 부탁을 하면서 애를 가르치고 하기는 힘드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학생 하나하나가 굉장히 보배 같은 그 중요한 자원이니까 학생들이 어디 가가지고 아마 그 집안 형편이 그래가지고 학교 안 나오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빠지기도 하고 하는 그러는 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갖다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겨라 하는 뭐 그런 그게 이제 메인 스토리인데 이 보조교사 13살 먹는 소녀가 와가지고 그 애들 챙기느라고 문에 불을 켜고 있는데 한 번은 애 하나가 집에 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애를 찾아가지고 며칠 동안 그냥 방방 곳곳을 뒤집고 하는 뭐 그런 게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12개가 남아있는 이 대만의 국제사회의 위상을 생각을 하면서 저거하고 비슷한 그런 이 상황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은 저 뒤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빨간 색깔이 대만이 아니고 중국 본토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 정부를 승인하는 국제사회의 독립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이 대만을 승인하는 국가인데 보시다시피 1971년 그러니까 키신저가 북경 가가지고 주얼레 만나가지고 미중 대탕들을 합의하는 그런 시기 그리고 71년도에 이제 대탕가 되면서 유엔에서의 중국 자석이 중국 의석이 안보리를 포함을 해가지고 대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북경 정부로 옮겨가는 그런 그 시점입니다. 이 91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과 수교하는 국가가 엄청 커지죠. 그리고 대만하고 수교하는 국가는 이제는 그야말로 12개 정도, 21년 같으면 아마 한 3개 정도, 15개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국제사회가 대만과 중국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게 지금 대만의 국제사회에서 쪼그라든 그런 그 위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만이 직면하고 있는 마이칭더 새로운 대통령이 풀어야 될 문제는 물론 국내적인 경제 문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특히 젊은 층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풀어나가야 되고,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 전쟁 위협, 이걸 풀어나가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압박을 갖다가 헤쳐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라이칭드는 누군가 하는 얘기인데요. 라이칭드는 1959년생입니다. 59년생이고 저 시골에 그야말로 참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5 형제 가운데 맨 막내입니다. 5 형제분, 5 아들과 딸이 있는 그 집안의 맨 막내인데 아버지가 광부였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나가지고 100일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가 탄광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뭐 투잡을 뛰었겠죠. 그야말로 참 5 어린 남매를 키워냈다. 그래서 라이칭더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나는 가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서민 정치 이런 걸 갖다가 강조를 했습니다. 의사 출신입니다. 대왕국립대학을 나온 다음에 타이완 천공 대학, 그러니까 타이난 대만의 북쪽에 이제 수도 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이제 그 타이난이라 그러는 도시가 있고, 타이난 지역은 대북 쪽은 국민당 쪽이 근거를 단단하게 가지고 있는데 남쪽은 민주당의 세력권입니다. 이 타이난에 있는 청궁대학교, 이 청궁은 한자로 쓰면은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성공대학, 대남 성공대학인데 타이난 청궁다시에서 의과 공부를 한 의사 출신입니다. 특히 그 척추 전공 의사로서 굉장히 아주 잘 나가던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하버드에 가가지고 재활 관련 그 석사학위도 따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사를 그만두고 잘 나가던 그 의사를 그만두고 정계에 투신을 합니다. 1996년 대만에서 큰 그 해역 위기가 생깁니다. 리동이라 그러는 그 당시에 그 장개석의 아들이 장경국의 뒤를 이어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던 이동의 대만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이지만은 장개석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국민당 당수로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일본에서 게이오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동회가 일본 말도 잘하고 일본이랑 가깝고 또 동시에 미국 코넬 대학에서 농업으로 박사학위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코넬 대학에서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준다 그러니까 미국 박사학위를 받으러 미국에 왔어요. 이제 중국 본토에서는 대만 대통령이 미국에 간다 그러는 게 무슨 이유로 되든지 간에 그게 굉장히 아주 기분 나쁜 거고 신경 쓰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강택민이 있을 텐데 강택민이가 항의하는 그런 제스처를 써가지고 대만에 대해서 군사훈련하고 포격을 미사일을 쏘아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양안 관계가 아주 그야말로 지금보다는 덜하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하는 그런 그 걱정이 있을 정도로 걱정을 했던 시기인데 그걸 보면서 라이칭더가 내가 의사를 해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정치를 해서 대만을 정치적으로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본인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치 송문이 의사하다가 정계에 투신했던 거하고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타이난 시장에 출마해가지고 가장 그 어린 나이에서 최다 득표를 하고 가장 그 시장 가운데 성공적인 시장으로 데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이죠. 입법은 위원도 했고, 그리고 총리를 합니다. 행정은 원장이라고 그러죠. 총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임자인 차ing원이 대통령 출마할 때 러닝메이트로 출마해가지고 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1996년 그 이동회가 미국 방문할 때 거기에 항의해가지고 장재민이가 강택민이가 대만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았다는 그때 제가 사실은 북경에서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라이싱더가 자기가 의사를 버리고 편안한 의사 직업을 버리고 전기에 뛰어들기를 했다 그러는 그 당시 분위기를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분위기가 참 나빴습니다. 미중 관계가 아주 정말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가는 그런 이 상황이라고 해도 크게 틀림이 없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미국 대사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제임스 세서라 그러는 사람입니다. 테네시 주에서 상원의원으로 오래 근무를 하다가 그 전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마침 이제 같은 상원의원은 각주에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네시에서 다른 그 상원의원이 엘고 부통령이었어요. 클린턴 때 부통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옛날 동료 상원의원을 봐주기 위해 가지고 엘고가 세서를 갖다가 중국 대사로 클린턴한테 청구를 해서 클린턴이 중국 대사로 발령을 받고 저하고 같은 날 신임장을 증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고 그리고 세서가 그 다음에 해가지고 우연한 그 인연이 되었는지 제가 가끔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인연이 있었는데 세서가 그 대통령이 그게 강택민 그 주석이 미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한국 같으면 한국 대사 신임 대사가 이렇게 와서 줄을 서 있고 옆에 대사관의 간부들 공사라든지 국방부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줄을 서가지고 이제 강택민이가 들어오면은 앞에 가서 대통령 우리 대통령 신임장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강택민이가 그걸 받고 그리고 악수를 한 다음에 대사하고 신임장을 받는 그 중국의 국가주석이 옆 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그 방에서 이제 간단하게 차를 한잔 합니다. 그게 이제 프로토콜인데 일종의 그 버전인데 차를 하면서 이제 간단하게 뭐 그냥 환담 비슷하게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환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중국과 그 나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죠. 제가 먼저 환담을 신입장 증정을 하고 환담을 했는데 저는 한 30분 정도 했어요. 그래서 대략 15분 외교부에서 저한테 들어갈 때 15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15분 끝나면 나오라고 15분이 되어가지고 나갈 준비를 하는데 강택민이가 끝날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30분이나 끌었는데 제 다음에 세서 대사는 나라가 사실은 중요하면 더 길게 이 얘기를 환담을 하는데 15분도 안 되게 차를 그냥 마시는 도중에 강택민이가 일어서가지고 세서가 참 대단히 아주 속으로 섭섭했겠죠. 섭섭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을 그게 그 당시에 양안 관계 실상이었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이 강택민이가 그만둘 때에는 부시가 대통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중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텍사스에 그 부시의 농장에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가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은퇴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 중국의 고민이 뭐냐? 이거 뭐 대만의 고민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우리 다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고민이 대만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 아니고 점점 대만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대만에 살고 있는 약 한 2,300만 인구는 물론 원주민이 있지만 원주민은 굉장히 적습니다. 원주민은 한 2% 정도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인구 98%의 대만 인구는 본성인하고 외성인으로 나누어집니다. 본성인은 대만 사람들, 그리고 외성인은 대륙에서 건너온, 특히 1949년에 장개석이가 대만에서 쫓겨가지고 대만으로 올 때 그때 같이 따라온 대륙 사람들, 그리고 외성인 숫자가 점점 적어집니다. 지금은 뭐 아주 숫자가 적고 대만에 있는 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본성인이고 그 본성인의 주요한 정당이 민진당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인이 84%고 외성인이 14%입니다. 원주민이 2%고 본성인은 언어가 좀 다릅니다. 대만에 건너온 많은 그 중국 사람들, 특히 명나라하고 청나라 때 많이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건너온 사람들은 복건성에서 많이 건너왔어요. 그래서 복건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할 때에도 라이칭더가 선거운동할 때에도 주로 이제 그 본성인 가운데 그 복건성의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복건성 사투리로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잘 알아듣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튼 그만큼 대만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나는 중국 사람들이지만 중국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만 사람 가운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볼 때 나는 대만 사람이다. I'm Taiwanese 하고 나는 중국 사람, I'm Chinese 라는 그런 그 질문을 던졌을 때 I'm Taiwanese라 그러는 사람이 점점 물뚱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본성인 I'm Chinese라 그러는 사람은 이제 정말 적어져 가지고 이제 10% 이내, 10% 정도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대만인이라고 본인을 아이덴티파이 하는 사람이 76%고 중국인이라고 아이덴티파이 하는 사람이 7.2%고 그리고 T&C라 그러는 건 타이완이스 앤드 차이나는 대만인인 동시에 중국 사람이다 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11.6%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한 90%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런 그 인구 구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당신은 대만이 본토하고 합치는 걸 원합니까? 통일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대만이 독립하는 걸 원합니까? 통일하고 독립을 가지고 물어봤을 때 독립을 원하는 사람이 거의 반대 49%입니다. 그리고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27%. 그래도 우리가 본토하고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12% 정도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9명 가까운 8명 내지 9명이 본토와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게 이제 공산당으로 볼 때 엄청난 그런 거 고민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시진핑이 2012년에 집권을 해서 지금 벌써 14년째, 12년째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진핑이 집권한 다음에 중국 본토 사람 정치가 워낙 이제 권위주의적으로 굴러가는 데다가 지난 2019년에 있었던 일이 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을 국경이 엄청나게 아주 무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희생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대만 사람들이 우리는 더욱더 대륙하고
합쳐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이국 양제에 대한 거부감이 홍콩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대만에서는 뿌리를 내렸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그 차이원이 두 번째 4년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그때 국민당 후보가 한꺼우이라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투표 조금 전에 조사한 걸 보게 되면은 국민당이 민진당 차이원을 이기는 걸로 그렇게 상당한 표차로 이기는 걸로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홍콩 사태가 이제 자꾸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대만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결국은 한꺼우이가 국민당 후보가 낙선을 하고 그리고 차이원이 두 번째 4년 임기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러니까 북경 때문에 사실은 국민당은 뭐 도움도 받겠지만은 굉장히 아주 골머리 아픈 그런 상황이 됐다. 여기 이제 도표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당신은 뭡니까? 할 때는 대만 I'm Taiwanese 이게 I'm Chinese 이게 노란 색깔이 I am both Chinese and Taiwanese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은 이게 I am Taiwanese거든요. 이 빨간 색깔이 I am Taiwanese and Chinese. 이 밑에 있는 색깔 이게 이제 I am Chinese입니다. 그러니까 이 91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 이 변화 추세를 보게 되면은 대만에는 I'm Chinese라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씨가 말라가고 있다 하는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만 독립 50%가 타이완 인디펜던스를 지지를 하고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사람이 27%쯤 됩니다. 합치게 되면 77% 정도, 76%가 넘고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12.8%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20년 그 차이원의 재선 그 선거에서 이 민주당 후보가 떨어질 뻔했는데 국민당 후보가 오히려 역전되는 이게 차이원입니다. 그러니까 7월달만 해도 이 굉장히 한꺼위가 앞서 있었는데 홍콩 사태가 나오면서 완전히 지지가 역전되었다 하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군사적인 의미에서 대만에 대해서 화전 양면 정책을 시진핑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피스 오펜시브, 평화적인 그런 그 공세를 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력, 통일, 군사적인 위협 이런 걸 이제 해서 양면 작전을 펴고 있다는 얘기인데 전면전에 물론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해서 침략을 해서 대만을 중국이 점령하는 그런 개혁이 원래 이제 있는 개혁이고 요즘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시진핑의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군사적인 방법으로 무력 통일을 하긴 하는데 군대를 동원한 전면전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의 하이브리드 정책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소위 회색지대 그레이 에어리아 택틱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면전이 아니고
그 해양 경찰 코스트가드를 동원해가지고 코스트가드가 대만의 중요한 항구, 까오신 같은 항구를 봉쇄해가지고 대만을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그러니까 중국의 군대가 대만에 상륙하지 않고 해양 경찰들이 나서가지고 뭐 검문을 한다든지 검색을 한다든지 이런 명분을 세워가지고 들어오는 외국 배들을 갖다가 봉쇄하는 그런 작전, 이런 걸 지금 중국이 생각을 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은 중국은 대만이 자기들 땅이라고 그러니까, 대만이 우리 주권 밑에 있는 그 섬의 일부인데 다만 지금은 이상한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세우고 있다. 자기들 주권이 미치는 땅이기 때문에 군대가 동원되면은 주권과 주권이 부딪히는 것이고, 해양 경찰이 군사 작전을 하게 되면은 중국의 국내법을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군사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은 소위 그레이 에어리아 택틱스를 지금 굉장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북경 가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북경 가면은 차가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차에 번호가 있는데 넘버 플레이트가 좀 다릅니다. 넘버 플레이트가 색깔이 다 있고요. 특히 해군 같으면 해라 그러는 한자를 씁니다. 육군 같으면 육자라 그러는 한자를 쓰고, 번호판에 자기의 소속 그 단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경찰은 물론 경이라 그러는 표시를 쓰는데, 경찰 가운데도 무경이 있습니다. Armed Police, 무장경찰. 무장경찰은 아주 무경이라 그러는 번호를 달고 있는 건데, 무경은 중국에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 특히 시진핑이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는 무장경찰의 파워가 엄청 커집니다. 무장경찰은 주석이, 당 주석이 직접 컨트롤하는 국가안전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무경 그러는 게 군대의 일정 한야의 사단이 예편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모자만 바꿔시기 해가지고 무장경찰로 옮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무장경찰이지 실제는 군대 조직하고 똑같은 거. 그게 이제 해경도 해군인데 이름만 바꿔가지고 해양경찰대라 그러는 걸로 바꿔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레이 에어리아 택틱스라고 그러지만은 군대가 나오는 것은 똑같은 거다. 그런. 근데 이제 그 평화공세 피스 오펜시브도 물론 시진핑이가 굉장히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왕운잉이라 그러는 사람이 여러분들 생소한 이름이든지 모르겠지만 중국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인데, 왕운잉인데 1955년생이니까 시진핑보다는 한 2살 정도 나이가 적은 사람인데 대학교도 출신이에요. 중국 상해 지역에서 자란 사람이고 중국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중국의 공산당 제일 높은 조직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체 인구가 지금 14억이라고 보면은 거기는 공산당원이 한 1억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1억 가운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이 한 50명, 후보 2억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정치국원이 24명입니다. 지난번에는 25명이다가 지금 24명인데 정치국원이 실제 중국을 통치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 당더 링다오, 영도라는 얘기를 가끔 쓰는데, 영도라 그러는 표현을 쓰면은 그거는 정치국원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치국원이 아니면은 중앙위원이라고 해도 링다오라 그러는 표현은 보통 잘 안 씁니다. 그만큼 중국
그걸 움직이는 건 공산당 정치구원이다. 그렇게 봐도 되는데 그 정치구원 가운데 상무위원이 7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권력의 최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게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인데 그 상무위원 7명 가운데 넘버1은 시진핑, 넘버2는 총리, 국무원 총리, 리창.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인민대회 위원장, 우리 국회의장 비슷한 거고. 네 번째가 왕우닝입니다. 왕우닝은 공산당하고 다른 공산당이 아닌 당하고의 합작을 맡아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만하고 공산당과의 관계에서 가장 최고의 책임자는 왕우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강경민하고 호검도 하고 그리고 시진핑 3대 그러니까 32년 동안 중국 최고의 권좌에서 주석을 보좌하고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대만 관계를 지금 여러 가지 전략 깨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길게 못 드리겠는데 이게 지도와 중국 대만이 여기 있고 요 부분을 확대한 게 이겁니다. 이게 이제 복근성인데 이게 샤먼 홍콩 비슷하게 중국이 대외적으로 개방할 때 제일 먼저 개방하는 도시 항구가 이 하문이라 그럽니다. 샤먼인데 샤먼 바로 앞에 검문도 이건 지금 국민당이 대만 영토입니다. 이 검문도가 있고 요 부분이죠. 샤먼에서 지금 검문도는 한 10km 정도, 짧은 데는 한 5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5km 정도, 이건 한 10km 정도인데 이걸 지금 다리를 놔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뭐 전쟁이 생긴다고 그런다면은 아마 검문도는 중국이 쉽게 군사적으로 점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검문도가 대만의 땅이지만은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 그러면 아마도 이 검문도는 대만이 포기를 할 겁니다. 거기서 엄청난 그런 전투를 벌려봐야 어차피 중국한테 안 되기 때문에 가보게 되면은 옛날 저도 거기 몇 번 검문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오래 전에 가봤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대만에서 비행기 갔다가 군용 비행기가 갑니다. 군용 비행기가 떠가지고 검문도의 대만 쪽으로 착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차가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지하로 들어갑니다. 근데 검문도 전체가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물론 군병력이 들어와서 있고 또 군병원, 학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검문도는 그야말로 지하에 있는 대만 군대하고 지상에 있는 중국 본토 군대하고 이렇게 서로 옮기는 그런 그 상황이 될 정도로 아무튼 검문도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의 DMZ에 있는 모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도 뭐 비슷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검문도에 지금 왕운이 하는 개혁입니다. 이게 검문도하고 샤먼을 잇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이건 지금 놓은 게 아니고 시도인데 이걸 놓아가지고 검문도하고 중국 대륙 본토를 갖다가 연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검문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대만이고 이게 복건성입니다. 이게 샤먼이고 이게 찜은 검문도고. 근데 이 복건성에서 대만까지 가는 루트가 3개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저 터널을 지금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은
해저 터널을 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대만하고 교류를 촉진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저 터널 짧은 곳은 135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테크니컬하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와군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피스 오펜시브의 한 부분인데 이게 그야말로 되어가지고 대만하고 평화적으로 공존이 되면은 좋겠지만은 북핵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못겠다 그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은 참전할까 하는 그런 건데 일단 뭐 여러 가지 트럼프가 있을 때하고 바이든이 있을 때하고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걸 떠나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실제 미국이 참전을 결정을 전쟁이 났을 때 참전을 결정을 할 그 시기의 미국 국내의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대만에서 대륙이 본격적인 군사 활동을 하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전략 가운데 어떤 걸 활용하든 간에 미국은 일단 참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바이든이 지난번에 참 어려운 얘기도 전략적인 모호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만에서 군사 사태가 벌어질 때 미국이 참전하느냐 하는 게 중국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가장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죠. 그런데 미국은 애매하게 뭉개는 겁니다. 우리가 참전할 수도 있고 참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매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군사적인 공세를 갖다가 차단시키는 그런 그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건데 지난번에 바이든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참전한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국무성이 발표한 건 아직 아니지만은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설득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볼 때는 중국이 지금 미국이 만약에 참전하지 않는다고 그게 확실하게 되면 아마 군사적인 행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참전이라고 그러는 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은 적어도 군사적인 사태가 벌어지면 공군과 해군 위주의 참전은 불가피할 거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우방국가들에게 적극적인 참여 요청을 할 것이다. 이건 이제 아마 궁극적으로는 지상군 파병까지도 포함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미 그 대만 사태에 대한 미국의 참전 여부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나온 책이 그렇습니다만 일본이라든지 대만 내에서는 이미 대만 전쟁은 시작된 전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나오고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만에서 가까운 이 서쪽으로 대만 가까운 곳은 비울빈이죠, 그죠? 비울빈이고 동쪽으로 가까운 곳은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그 양안에서 전쟁이 시작될 위험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건데 이거 보게 되면은 1950년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이 2020년까지는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긴장은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미 시작된 전쟁이라고 그러는 책, 작년에 나온 책이고 이게 대만 아닙니까? 이게 대만인데 이게 이제 일본의 그 오키나와 현에 속해 있는 육구 제도입니다. 특히 연합군이라 그러는 이 섬이 대만에 제일 가까운 일본의 섬인데 이건 100km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이 군사기지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무슨 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일본은 아마 자동적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비울빈입니다. 그래서 이 루손 섬에 있는 그 기지들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의 군사 긴장이라 그러는 것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그럼 전쟁이 나겠느냐? 27년부터 35년 그 기간에 가장 취약한 시기다. 그래서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 대만이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은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사령관, 옛날 태평양 사령관이죠.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작년에 한 얘기를 보면은 앞으로 6년 내지 10년이 대만 해협에 있어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도 같은 의미에서 볼 수 있고, 시진핑은 2027년까지 대만에 대한 군사 점령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라 그러는 걸 중국의 군 지도부에다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5년까지는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을 갖다가 3대를 더 만들려고 그럽니다. 에어크래프트 배틀 그룹인데 항공모함 한 대가 아니고, 항공모함 있게 되면 그걸 같이 이렇게 운용하는 다른 그 구축함이라든지 잠수함 여러 가지 그 보조 함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으로 지금 3개 있습니다. 앞으로 3개를 더 만들겠다. 지금 미국은 13개의 그 항공모함 전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6개 정도가 평상시 운영이 되고 있고, 보통 때는 한 3개 정도, 많으면 3개, 1개 내지 2개 정도가 이 태평양 지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중국을 감시하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이 6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만든다고 그러는 것은, 그게 만약에 실현된다 그러면 2035년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고,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창군 100주년이 됩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4번째 5년 임기를 시작하는, 20년을 향해서 집권을 시작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2027년 그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2035년은 시진핑이 얘기하는 화려한 중화인민의 꿈, 부흥의 꿈,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시진핑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27년부터 35년까지라고 그러는 게 대만 해협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기다 하는 얘기거든요. 라이 총독이 라이칭더가 취임을 해가지고 4년 하면 2028년이고, 한 번 더 재임을 하면은 2032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35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더의 영향은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2분 정도로 가지고 간단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만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1941년도에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일본이 공격을 했던 이상으로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1948년도에 우리가 이미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만, 백림을 소련이 봉쇄하지 않습니까? 그때 1년 동안 미국이 불란서, 영국 협조를 받아가지고 백림을 소위 에어 레프트, 공중으로 보호품을 공수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냉전에서 서방세계가 주도권을 잡는 그런 그 계기가 됩니다만, 그런 2개의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 못지않게 대만에서의 전쟁은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패권 질서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을 하면은 미국이 패권을 잊어버리고 중국이 유일한 패권 국가가 되고 중국몽이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대만 전쟁은 한국에 가장 큰 충격을 줄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이 받는 손실은 GDP의 23% 이상이고, 중국은 오히려 16.7% 정도고 일본이 13.5% 정도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이게 아마 시나리오에 대한 그 전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아규먼트가 가능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은 그런 그 피해를 입고 하는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한국에 미치는 대만 전쟁의 영향이라는 건 엄청난 그런 부정적인 것이다 하는 거죠. 적어도 대만에서 무슨 사태가 터지면은 지금 한국에 미국의 비행단이 4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4개 가운데 2개는 대만 지원으로 환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아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협의를 하겠죠. 밀약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제2전선을 다시 열어나가는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last not the least,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한반도에서 핵무장 요구가 굉장히 나올 겁니다. 대만은 아시겠지만은 60년도, 70년도에 핵무장을 굉장히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 때 핵무장을 굉장히 추구를 했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그런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대만이 할 때에는 미국 CIA가 얼마큼 세냐 그러면은 대만의 핵무기 추진 극비 중에 극비였던 그 조직의 부책임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CIA 요원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대만이 손들고 미국이 이렇게 증거를 내니까 엄청난 그런 사실에 대만이 몰라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합니다. 완전히 포기를 합니다. 한국도 물론 포기를 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 만약에 대만에서 양안 군사긴장이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핵무장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일단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식사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 네,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궁금해했던 해난 사태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이제 점심 시간이 됐으므로 여러분 또 경청해 주셔서 고마웠고요. 정 대사님한테 2가지 질문만 허용하겠습니다. 누가 질문 하나 해주시겠어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정 대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귀중한 자료를 다 공개해 주시고 모든 게 잘 되면은 다행이지만 중국이 시진핑이 원하는 식으로 가면은 자기네들이 중국몽을 실현한다 뭐 그러겠지만 하다가 이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실패하는 경우에는 중국은 박살이 날 것 같아요. 여러 그 소수민족이나 지금 그 침략해가지고 다 장악했던 티베트나 우이구르나 뭐 이런 데 다 반환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이 브레이크다운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 회장님 역시 전복을 찔러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이 많이 있죠. 지금 시진핑이가 워낙 정권 잡은 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만 정권 잡은 다음에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중국을 순탄한 조연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그야말로 내좌 요즘 이 뉴욕타임스에 8번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 내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반정부 단체의 그 역할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대. 특히 인터넷 같은 게 강해지니까 이 반정부 단체들끼리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하는 게 과거에 비해 가지고 훨씬 더 빨라졌고 또 쉬워졌다 하는 얘기고, 내좌 그러는 게 안으로 이렇게 꼬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에서 중국이 덩치는 크지만 안으로 굉장히 꼬이고 있다. 그러니까 골병이 들고 있다 그러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오히려 시진핑 입장에서는 국내적으로 이렇게 안 풀리게 되면은 밖으로 원래 전쟁 그러는 게 밖으로 터뜨리니까요. 안에 있는 불만 같은 걸 밖으로 터뜨리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걸 시진핑이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대만에 대해서 불장난을 쳐가지고 안에 있는 불만을 밖으로 돌리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I changed my mind. I'm hungry. I must eat. 네,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 분은 대사님께 식사 중에 개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